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건강보험 제정 2년 뒤인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현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보장 범위를 늘리게 될 경우 그렇다는 건데요. 수입보다 보장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고령화가 빨라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들도 늘어나니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가까운 미래에 건강보험료 조기 인상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내 미래를 온전히 국가에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도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 맡겨봤자 금리가 너무 낮고요. 게다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강화되니까 은행에서는 거액의 개인 자산가들의 돈을 많이 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은행 수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걱정입니다. 공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30개 공기업의 미래 준비 역량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해본 것인데 특히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미래 준비, 개인이든 공기업이든 나라든 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미래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제2롯데월드공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죠. 특히 인근 석촌호수의 수위가 롯데월드 공사 때문에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석촌호수 수위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집안 침하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를 2부에서 짚어보겠고요. 또 3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주거비를 매월 지원을 해주는 주거급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관련법이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시행이 될 건데 이번 달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 되려 최대 20만 원까지도 깎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국토교통부를 연결을 해서 주거급여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마감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시장은 전약 후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약 후강. 네, 아침에 시작은 좀 강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장중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선이 깨졌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마이너스 4.5, 2,005 정도로 끝났고요. 예.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 끝났습니다. 0.25포인트 플러스로 나오는 553.15로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오늘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물 쪽하고 선물 쪽에서 매매가 엇갈렸습니다. 이게 현물, 즉 주식시장 쪽에서는 한 1,867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는 4,440계약 이상을 팔았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한 5,8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을 조금 뒤흔들었다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조금 좀 흔들리게 했던 이런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금 2, 4분기 실적, 영업실적 자체가 이제 8조 밑으로 나올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수출 관련주들, 즉 원화 강세에 대한 어떤 피해주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데 네. 이런 쪽에 대한 실적도 안 좋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그 수출 관련주들이 오늘 좀 빠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내일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국회에는 서면 답변 질의서에 의하면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자체를 상당히 강력하게 피력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은 이미 8조가 영업이익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실제로 발표가 되면은 충격은 별로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한 7조 9천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7조 9천억이 나오든지 아니면 7조 9천억을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일각에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얘기들, 즉 7조 초반대 또는 초중반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로 이제 그 어닝 쇼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시장은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환율은 그래도 조금 올랐죠? 네, 조금 더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까지도 이제 뭐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입장에서는 무엇인지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환율과 관련해서요. 예. 환율 쪽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를 지금 시장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부분도 있죠. 이제 환율 자체를 그동안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자체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게 정말로 안 좋은 쪽만 작용을 하는 것이냐. 이게 우리 시장 자체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자산적인 체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내일 나오는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 그리고 10일 날 있을 한은의 올해 수정 경제 전망 발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코스닥은 꾸준히 올랐어요. 네. 보면은 이게 낙폭이 좀 과대했다 뭐 이런 인식 때문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사실 낙폭이 과대한 부분 쪽은 사실 IT 부품 이런 쪽이 낙폭이 과대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별로 돌아오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 쪽에 좋은 부분이 뭐냐면 게임즈라든가 이런 문화 콘텐츠 쪽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보기에 좀 철저하게 실적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그냥 뭐 저희가 보기에 좀 과도하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투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는데 이 소갈매기를 까보고 나면 그냥 허망한 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임들이 실적들을 내고 있어요.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적주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쪽이 더 실적 좀 나오는 쪽으로 올라가고요. 좀 뭐 삼성전자 관련됐다든가 이래서 좀 IT 관련주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향후도 좀 불투명하다. 이런 쪽은 여전히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주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불안하다 이런 시각도 없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적으로 좀 확인하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주마가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정의 법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느 만큼 나올지 그리고 과연 그 실적 대비해가 주가가 적정한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자체는 거의 뭐 고피풀 망아지처럼 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바람이 좀 지나가고 나면 이게 향후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또는 그 거래소에 있는 중성 종목군들의 향후 주가를 판단하는 어떤 하나의 가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만 된다면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물로 본다면 오히려 이번 2, 4분기 실적 시즌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건설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게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건설주들의 실적 자체는 지금 따지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작년 연말에 이제 빅데이터를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뭐 CEO들 바뀌고 하면서 일단 작년 연말에 부실을 다 털어낸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해외 수주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 또는 뭐 그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어떤 인식 이런 부분 자체가 좀 경기 부양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쪽의 인식으로 이제 건설주가 움직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에서 이 거액의 개인 자산가들이 계속 돈을 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마 이게 그 종합과세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 어쨌든 이 거액 계좌에 들어가 있었던 그 개인 자산가들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작년 12월 말 현재요. 계좌당 잔고가 5억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계좌들이겠죠. 저축성 계좌가 10만 8천 좌.
그래서 6개월 전에 비해서 1990자, 2000자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5억 원이 넘는 예금이 들어있는 저축성 예금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12년 6월인데요. 그때에 비하면 무려 14,600자 정도가 줄어든 건데 한국은행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하반기 중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기예금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고액예금이 많이 줄었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저금리 요인이 크고 또 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이 영향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선은 이제 저금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아마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이 아마 평균 한 2.7, 2.8% 네.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돼요. 예. 네. 그래서 뭐 세금 떼고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 그러면 사실상 실질 금리를 따지면 아마 뭐 제로 수준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둘 이 실익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지금 강화가 돼가지고 작년 말에 세법이 개정이 돼서 작년 봄부터 1인당 4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였는데 이게 2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금은 세금대로 그대로 노출이 되고 이자도 별로 붙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 있던 뭉칫돈을 가진 개인들이 많이 이제 옮겨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지금 사실 은행에서 뺀다고 해서 딱히 수익이 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갈까가 궁금해요. 예. 예. 뭐 부동산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슨 주식으로 갔을 리도 별로 없고요. 아마 뭐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분산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자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금융기관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지금 사실은 예금을 받아도 마땅히 굴릴 데가 없고 워낙 시중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금리를 대체할 만한 다른 투자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마 상당 기간 지금 이런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또 돈 빼게 되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은행들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네. 돈이 빠져나가니까 일단 굴릴 돈도 없고 혹시 자칫하다가는 이제 대출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고요. 뭐 이미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수수료 쪽에서 마진이 굉장히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대금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출 금리를 너무 높이면 또 감독 당국이 뭐라 그럴 테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은행 경영이 굉장히 지금 비상 상태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항상 지금 좀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예요. 왜냐하면은 규제는 다 완화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지금 내일 인사청문회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다가 의원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보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일단 전제를 했습니다. 무조건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또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걸 물론 얘기를 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수도권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 이 수도권 규제라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네. 워낙 그동안에 이 서울과 비서울 간의 격차가 커지고 또 모든 자원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면서 여기에는 사실 공장을 짓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된 규제가 많은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분산이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특히 기업 쪽에서는 공장 증설 같은 거 할 때마다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완화 요구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분산 균형 발전이라는 큰 대의 명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걸 풀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큰 틀에서는 과거의 규제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완화, LTV 부분, DTI 부분은 뭐 완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왔고 때문에 이번에 좀 합리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되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건 아무래도 경제민주화 이미 뭐 사실 지금 경제민주화가 뭐 사실 얘기가 쑥 들어간 상태죠. 더 이상은 뭐 나오지도 않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랄까요. 이 민주화를 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건 아마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 규제 완화도 그렇고 수도권 규제 완화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관에도 오래 계셨던 분이기는 하지만은요, 정치인의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드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감독 당국에서나 관에 오래 계셨던 신지은 금융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요. 마침 신 위원장도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DTI LTV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입장의 변화는 아니고, 지난 2월에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 때도 이미 합리적 조정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뀐 건 없다.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원론적인 것을 말한 것이고, 큰 틀에서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방점은 조금은 푸는 쪽으로 지금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푸는 방향에 있어서 전면적인 해제는 어려울 것이고요. 연령별로 또 지역별로 조금 차등화하는, 그러니까 이 투기 우려가 적거나 침체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하게, 또 연령별로도 그 수요자에 맞게 수요자들한테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해주는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가계부채 문제로 이게 딱 이어진다라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이제 푼다는 말만 해도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경제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절대로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발언은 좀 정치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을 좀 띄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풀지 않고 이런 발언만으로 시장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일 텐데, 글쎄 어떤 형태로든 좀 수술이 가해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제2롯데월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무리하게 공사를 하면서 결국은 집안까지 내려앉는 그런 현상까지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전문가를 모시고 2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윤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마,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이거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실만 확실히 좀 더 많이 찾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맛을 보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다 보니까 직접 맛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좀 더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더 아이스로 드시니까 더 많이 찾으시는 상품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을 보고 구매하시니까 많이 구매하시고요. 네, 시원한 거로 많이 찾으시고요. 아무래도 날씨적인 것도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비 오고 나서 그런지 시원한 곳 위주로 많이 찾으시고요. 원래는 커피 믹스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을 많이 드시는데 저희가 이제 시원하게 만들다 보니까 원래 커피 믹스 같은 경우도 아이스 전용이 아닌데도 지금 많이 찾으시고요. 아메리카노 위주로 지금 건강 생각하셔서 크림 설탕 안 들어가시는 거 많이 찾으시고요. 지금. 네, 많이 먹어요. 시원해서. 믹스 커피 많이 드세요? 네, 시원해서 냉커피 시기로 먹어요, 많이. 네, 여름이 더 들지요. 여름이 헐것 많이 들지. 겨울이 누가 뜨거운 거 먹지? 아니요, 저는 그냥 살짝 더울 때만.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이 마트의 아이스 믹스커피 시시 코너, 시음 코너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시음 코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전체 커피 매출의 62% 정도가 믹스커피라고 하네요. 상당히 믹스커피가 많이 팔리고 있고, 이게 여름에 나오는 아이스 믹스는요. 그러니까 과립이 약간 좀 더 잘 풀리게 되어 있고 지방의 종류도 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마시는 보통 때 마시는 것보다는 좀 잘 풀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마시고 싶어지네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잠실 지역에 사는 분들 걱정이 늘었다고 합니다. 석촌호수의 물 빠짐 현상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 집안이 주저앉는 싱크홀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2롯데월드 공사 때문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롯데월드 측에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에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만 근거로 해서 믿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전화를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 가 계시다는데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석촌호수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자문 의견서가 아직 공개 발표가 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 연말에 예. 서울시가 자문회의를 했더라고요. 네.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롯데월드 공사 장과의 관계.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자문 의견을 낸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제2롯데월드 공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라는 거네요? 네, 자문 의견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교수님도 직접 현장도 가보셨잖아요. 저는 최근 들어서 2차례의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석촌호수 수위가 많이 낮아졌나요? 지금 롯데에서 석촌호수에 한강물을 네. 채우고 있는 상황,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그러니까 수위가 저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고, 제가 보니까 공사 초기에는 조금 지하 수위가 떨어졌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한강에서 공급하는 물의 양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네. 어느 정도 수위가 안정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위가 낮아진 것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은 네. 한강물을 좀 끌어다가 펌프질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요? 이게 석촌호수 부근이 예. 옛날에 하천이었거든요. 한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립해가지고 그쪽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층이 네. 아주 두껍게 한 15에서 20m 정도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빠르겠죠. 예. 그래서 석촌호수에 있는 물은 당초 만들어질 때부터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롯데월드 때문에 훨씬 더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한강물을 옛날보다 조금 더 많이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석촌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롯데월드 공사 때문이다. 이거는 어째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네. 지하 6층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 파기를 깊게는 36m까지 탔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하수위 아래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하수위가 그러니까 공사 현장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인근에서 물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인근에 석촌호수가 있으니까 많은 물들이 공사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수층을 건드렸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 석촌호수의 물이 글로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지하수층 밑에까지 공사 접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하수가 떨어져야 되겠죠. 계속 물이 나오게 되죠. 아니, 그렇게 되면은 물이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안전에 문제가 꼭 생긴다고 볼 수 없지만은,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물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물길이 생기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 동화에 네덜란드 동화 중에서, 네덜란드가 국토의 많은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애가 제 방에 물이 새는 걸 보고 밤새 막았다. 예, 그런 동화가 있듯이. 네. 물이 계속 빠져나오게 되면은 물길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지하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겠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집안이 주저앉는 그런 어떤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집안이 주저앉는다고 말씀을 하신 네. 구멍이 생긴다, 집안이 주저앉는다, 이게 바로 싱크홀인가요? 네, 바로 그게 싱크홀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흐름이 빨라지게 되면은 예. 땅 속에 있던 모래입자 또 흙입자들이 쓸려 내려가겠죠. 그럼 거기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서 이제 도로가 주저앉으면 그냥 도로가 푹 꺼지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싱크홀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비교적 먼 곳에서도 좀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이동? 이쪽에서도 생긴 것 같고요. 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현장에 가보니까 방이동 조금 군사 현장으로부터 한 1.23km 떨어진 직선거리로 떨어진 지역에서도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네. 임시 조치하고 원인 분석하는 것도 같이 한 봐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보시기에는 이렇게 조금 비교적 먼 곳인 방이동도 그렇고 인근에 이런 싱크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2롯데월드 공사 때문이다라고 인과관계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지난 토요일 날 본 것은 롯데 공사 현장과는 관계가 없이 네. 하수 관로가 균열이 생겨서 예. 거기로 물이 나오면 썰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하에 동동이 생겼는데 규모가 사람 한 4-50cm 정도 지하에 네. 사람 공동이 생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2롯데월드와는 상관이 없이 북부적인 지하수 흐름장에 의해서 싱크홀이 생긴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없는 걸로 보고 계시고요. 네네. 직접적인 원인은 없고, 간접적인 원인이, 저는 조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네. 될 문제라고 봅니다. 롯데월드 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요. 이것도 제2롯데월드 공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달이죠. 벌써 이제 저층부를 먼저 좀 개장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근데 이런 말만 듣고 지금 조기 개장을 했을 때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석촌호수와
수초수 수의 저하와 공사 현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공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공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당초 석촌호수가 지하수 수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네. 공사 현장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어떤 사실관계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롯데가 그렇게 주장했다면은 사실관계가 좀 어긋난다고 보고 네. 지금 임시 개장 허가를 서울시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2롯데월드를 보는 시각은 이게 공학적으로 안전한가 보다 심리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좀 전에 싱크홀이 주위에 생긴다든지 또는 이비인 도로가 조금씩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기타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계속 몇 번 생겼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세월호 어떤 트라우마가 우리 사회에 탁 퍼져 있는 입장에서 이 제2롯데월드를 보는 국민적 시각은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롯데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한 달 전인가 그때 신문지상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현장에서는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와 같이 있는 사실을 잘못 공개를 한다든지 또는 조금 왜곡한다든지 또는 자기를 숨긴다든지 이러면은 의혹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개장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가기에는 좀 껄끄러운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하수층을 건드렸고 이것 때문에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는 공학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셨고요. 근데 지금 이 한강물도 많이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한강물 끌어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또 생태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바로 어렵습니다. 지금 한강물을 끌어들이시는데 물론 공사는 잘했겠지만 롯데월드가 이 물길이라는 것은 한번 나면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한강물을 끌어다가 석촌호수 수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은 거기에 더 이상 그러니까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공사 이런 것들도 하면은 그 주위에 지하수 흐름장이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그와 같은 논란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만 갖다 붓는 그런 어떤 것도 방안이지만은 그보다 조금 더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저 정도 같으면 안전하겠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걸 막는 그러니까 물길이 더 확장되는 것을 막는 공사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것을 이제 잠재워 조금 죽여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 지금 서울시 자문단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단에서 의견을 내고 또 서울시 자체에서도 의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롯데 측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서울시와 또 송파구와 다 합쳐서 시민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만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대로 좀 밝혀주는 게 필요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제2롯데월드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롯데월드 측에도 저희 제작진이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터뷰가 곤란하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롯데월드 측의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내 집을 마련할 때 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큰일이지만요. 매매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파트를 살 경우에 직전에 있던 집주인이 관리비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연체가 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집을 산 사람이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판 사람이 내야 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 관리비. 이게 뭐 체납이 됐을 경우에 그럼 누가 내는 거냐 이 문제를 살펴봐야지 될 텐데 네. 일단 아파트 관리비라는 것이 성격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갈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인 공동 주거 형태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에는 사실 그 세부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각 세대가 독립해서 사용하는 공간을 이제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러한 전유 부분을 나눠서 소유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법률상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단, 그리고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공원 등과 같이 네. 단지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이제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통상 아파트 관리비 경우에는 각 세대의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 사용 요금과 같이 각 세대가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의 비용 외에도 관리사무소의 어떤 인건비라든지요, 공용 부분의 유지 관리 그리고 사용에 따른 비용과 같이 네. 서로 다른 성격들이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징수하고 이것을 납부하는 그런 성격을 갖지요. 관리비의 이 성격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집에서 사는 사람이 낸 돈,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쓴 그런 비용, 이런 게 나뉘어져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게 아마 판단 기준이 되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관리비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집을 샀다. 근데 정리를 안 하고 갔다. 그러면은 이전에 썼던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집 산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아파트라든지 그 집합 상가와 네. 같은 형태의 건물은 각자 독립된 소유권으로 이루어진 공간들이 하나의 전체 건물에 합쳐져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반 단독주택과는 다른 특징이 분명하겠죠.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독립된 공간의 소유권자 각자에게 이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전체 건물의 보존, 관리 측면에서는 구분 소유권자 전체가 하나가 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다라는 말씀을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단체를 설립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중에 일부의 구분 소유권자가 건물 전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네. 이것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함부로 전가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대표적인 예가 특이한 케이스지만 이 사건처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집을 팔고 떠나버린 사례가 될 텐데요. 이 경우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단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구분 소유권을 승계한 자, 그러니까 네. 그 해당 아파트 부분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한 분은 종전 구분 소유권자의 체납 관리비 중에서 네. 공용 부분에 대한 부담 비율에 한해서는 대신 납부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 부분은 매수자가 네. 부담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죠. 물론 공용 부분이 아니라 전용 부분은요? 네, 이 부분은 그 전용 부분이라는 것은 네. 그 개인이 전용해서 자기가 사용한 부분이거든요. 네.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아닌 전용 부분에 대한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이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은 집을 새로 산 사람이 연체된 것까지도 부담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흔하지는 않죠. 사실 거래의 현실이나 실제를 보면 퇴거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으면 그것을 정산받는 절차를 사실 취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안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네. 하지만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 매수인이시라면 이 부분을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니 그러면은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아봐야지 되나요? 일단 시간 순으로 나눠보면요.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일단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매하고자 하는 동호수의 관리비가 체납된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이라면 체납된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한테 우선 해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네. 끝까지 해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지급해야 될 매매대금 잔금이 있겠죠.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셔도 무방하겠죠. 잔금까지 다 준 경우라면요. 만약에 잔금도 모두 지급하시고 이사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전주인이 체납된 부분을 대신 납부한 공용 부분에 한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 전 집주인에게 구상권의 취지에서 해당 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체납된 액수가 소액이라면 따로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뭐 법적 절차를 취한다는 것이 사실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비용도 들고요. 그렇죠. 속상한 일이겠고요. 따라서 미리미리 조심해서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살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이게 공용 부분 따로 내고 안 내고 전용 부분만 내고 안 내고 이런 경우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전체 관리비일 것 같아서. 네. 그쵸? 실제 분쟁을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다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단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아니라 전용 부분에 대한 부담 비율은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즉 체납 관리비 전체를 매수인이 부담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고요. 이 부분은 법률상 의미로 굳이 따져본다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체가 돼서 전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보통 아파트 관리 규약 잘 안 보시겠지만 아니요, 있거든요. 저는 봐요.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구역과 같은 내부 규정에서 뭐 특별하게 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법률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의 합의 정도죠. 그렇죠. 사인 간의 어떤 사적 거래에서의 내부 지침 정도의 의미일 텐데요. 전유 부분에 대한 책임, 내가 쓰지 않은 수도세, 상하수도 요금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무조건 새로운 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내용을 강제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내용이 법률상 이유가 없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제가 아파트 관리 규약 꼼꼼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항상 찾아보는 게 관리비는 슬금슬금 조금씩 더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저는 전달 거, 전전달 거 해가지고 세부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는 편이에요. 근데 따져보기는 하지만 왜 늘어났는지는 모른 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검증을 해야지 되나요? 역시 김윤경 선생님이 그 경제 전문가라는 그런 아니요, 생각이 그렇긴 한데, 들고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또 따지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각종 비리라든지 횡령사고 등이 종종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라든지 그 부정한 이익 규모가 상당히 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주체는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일 텐데요. 이 운영의 실제를 보면 글쎄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 구분 소유자들은 무관심한 것이 보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수의 대표자 등과 관리사무소가 또 유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착을 해서 뭐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 수주하는 업체를 뭐 어디로 이제 딱 선정을 해가지고 뇌물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잘못된 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배임 수재라든지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돼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그 주소를 말씀드리면 www.k 아파트 apt.go.kr인데요. 별도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각 단지의 관리비 정보 그리고 비교 검색할 수 있고 월별 검색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정식으로 안건을 제안하신다든지 문제를 스스로 시정하는 이런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용도를 특정해서 이제 모금한 관리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일
관리 주체가 이 돈을 마음대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법률상 또 횡령죄와도 무관하지 않겠죠. 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걸어서 뭐 승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만약에 이 대규모 단지였고 네. 이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묵과할 수 없는 네. 많은 액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입증이 문제일 텐데 네. 내부자와 관리자 주체 간에 어떤 부정한 유착이 없도록 항상 네. 눈을 뜨고 네. 이 부분을 감시하는 것도 권리 행사의 기본이겠죠. 그렇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있을 경우에는 중지를 모아서 같이들 좀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게 필요한데 같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나만 튀면 또 참 힘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예. 또 모두가 또 바라는 바잖아요. 네. 투명하게 이 관리비 부분이 걷어지고 네. 정당하게 사용된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시는 분이 나타나신다면 네. 오히려 환영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생생경제 2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